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학기는 6월 말까지 계속 재택 수업으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12차 수업입니다. 제6장 청교도 주의의 고등문학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세 카톨릭의 1000년의 그 세월은 종교의 암흑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종교의 암흑기의 핵심은 성경에도 없는 그런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소위 교황주의, 사제, 이런 교회 정치 제도에 변형된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성령의 감동, 말씀의 깨달음 이 자체를 전적으로 차단시켜 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중세의 암흑기 속에서 인간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재능들이 다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한 암흑기 속에서 마침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분출이 나타나게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그런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횃불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르네상스의 문제에 청교도 주의의 고등문학, 르네상스도 사실상 너무나 중세 교회에 억눌렸던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그 재능,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이 자체가 억눌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네상스 문예 부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청교도 주의자들이 그 나타난 그 탁월한 그 문예적인 능력, 오늘 청교도주의의 고등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당시의 국교도 성직자는 사실 무식했습니다. 사생활도 경건을 떠나서 그들의 많은 성직자들이 술에 인이 박힌 생활을 했고 그들은 성직자하고는 다르게 저질적이고 그리고 악한 행위를 도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왕은 성직자의 자격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단지 여왕의 중도파의 입지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직자로 임명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청교도주의의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표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삶의 실천에서 경건한 생활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의회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청교도주의 사람들의 고등문학에서 표출된 그들의 탁월성, 대단히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 지도자를 양육하게 된 그 산실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이었습니다. 1570년 이후에 확산되는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산실이 되었죠. 이 학교에 찾아온 학생들은 본래 교황주의 체제에서 자라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청교도 교수들에게 배우면서 교회의 바른 조직과 정치체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주의 정치제도가 성경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설교해야 할 것인가를 그들이 배우게 되었고 이 학생들은 교회에서
실천적인 경건 훈련을 받고 로마 교회 가톨릭처럼 권위주의를 배제하면서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교육을 철저하게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청교도 교수들에게서 그렇게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단은 결코 인위적이거나 인간의 전통과 카리스마를 내세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 사람을 맹공격하는 인신공격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그 변화의 물결이 있어지게 되면서 르네상스와 함께 나타났던 그런 청교도주의의 그 탁월한 고등문학,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책에서 나와 있는 대로 리차드 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554년에서 1600년도의 사람인데 본래 리차드 후크는 여왕이 내세운 영국 국교회를 지지하기 위해서 신학의 논설을 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청교도주의가 아니었죠. 영국 국교회를 받쳐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왕이 내세운 공동기도문 그리고 주교제도 그리고 여왕이 주장한 국왕수장권 이것은 이제 그 후크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로마 캐톨릭의 어떤 교황주의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여왕이 내세운 국교회를 받드는 어떤 지지적인 그런 신학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 후크가 중도 노선을 걸었던 절충주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리차드 후크는 한마디로 영국 국교의 신학자다. 엘리자베스 중도파 노선의 관점에서 특별히 카트라이트의 장로제를 비판하고 청교도의 개혁주의자들을 국교회에서 나누어진 당파라는 왜곡적인 인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성경적으로 살자고 하는 분리주의자들이었는데 이 리차드 후크가 볼 때는 국교도에서 나눠진 파를 일으킨 당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왜곡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교회의 지지를 받고 가톨릭주의의 양쪽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국교의 신학적 바탕을 빼대를 이룬 공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청교도 주의의 고등문학에서 리차드 후크를 다루느냐 하면은 이 뛰어난 신학자가 영국 국교회의 어떤 지지를 뒷받침하는 신학자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교회 정치론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사고를 보면은 청교도들이 옹호하는 성경적인 교회 통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사도들에 의해서 적용된 교회 정치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선출한 위원회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설교자는 여왕에 의해서 명령되어지고 임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직자가 심우하는 교인들의 멤버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져야 된다. 바로 이것이 청교도주의 노선인데 리차드 후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 부분은 리차드 후크가 청교도주의는 아니지만은 청교도주의적인 그런 교회 정치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공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논리는 영국 국교의 정치 형태보다는 청교도주의의 교회 정치의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후크는
영국 국교의 기반을 세우기 위한 신학을 가진 자였지만은 청교도의 입장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후커를 우리가 이 장에서 면밀하게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교도주의의 고등문학에 대해서 두 번째로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561년에서 1626년의 사람인데 영국의 수필가요 철학자입니다. 특별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데카르트와 함께 근세 철학의 원조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는 특별히 이 베이컨은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철학 체계를 수립해가지고 실험을 존중하는 기납적이고 경험적인 철학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콜라 철학은 한마디로 맹신으로 어두움의 길을 걸었던 중세의 어떤 기폭제를 주었던 철학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조건 믿었던 그런 교황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스콜라 철학은 어떤 면에서는 이성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했던 신학이 바로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런데 베이컨은 이런 중세의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게 되면서 생각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납적인 증명을 가졌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서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납적인 그 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우선 기납법은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사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를 예를 들면은 개별적인 것이죠. 동해 바닷물은 짜다. 개별적인 것입니다. 서해 바닷물은 짜다. 남해 바닷물은 짜다. 이런 개별적인 사실에서부터 일반적인 원리가 뭐냐면 그러므로 바닷물은 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기납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법은 기납법의 역순입니다. 일반적인 원리에서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닷물은 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에서 동해 바닷물도 짜고 서해 바닷물도 짜고 남해 바닷물도 짜다는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연역법입니다. 이 둘은 모두 바닷물이 짜다는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경험을 가진 후에 내려지는 사실로서 베이컨은 이러한 경험과 과학적인 실험을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맹신으로 암흑기를 가졌던 중세의 가톨릭의 부패 정치와 교리에 대해서 르네상스적인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동시켰다는 점에서 청교도주의의 개인주의 신앙, 꼭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성경도 개인이 읽고 깨달아서 진리에 이른다고 하는 청교도주의의 신학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는 베이컨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컨이 왜 스콜라주의 철학을 그렇게 비난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스콜라 철학이고, 그 다음에 베이컨의 철학은 합리적인 사고에서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기납법적, 연역법적인 증명을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가자 하는 더 구체적인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콜라 철학을 비난하는 원인이 아니고, 당시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자의 대가는 사실상 그런 스콜라 철학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가지고 교황 정치를 받들어주는 시니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점에서 이 베이컨은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스콜라 철학의 신학적인 방법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 스콜라 철학이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교황주의를 받들어주는 시니어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 베이컨은 비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이컨은 적극적인 어떤 개혁적인 노선을 밟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나 특별히 국교회의 그 사제들 함부로 성직자들을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파문을 합니다. 그래서 파문장의 남욕에 대해서 통렬한 비난을 하게 되고, 성직자가 교구 내에 거주하지 않고 이리저리 직무유기를 하는 것, 그리고 성직자의 겸직, 그리고 왕권에 의해서 지배되는 당시의 감독,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성직자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베이컨이 청교도주의자는 아니지만은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는 청교도주의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과 저서들이, 고등문학들이 청교도주의와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 사람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런던에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1576년에 MA 학위를 받게 되죠. 자, 이 사람이 한 번은 런던에 가서 원고를 써가지고 여왕에게 읽어드리면서 그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의 성공이 뒤따랐습니다. 여왕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대한 여왕으로부터의 보수는 너무 적어가지고 실망을 한 한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에드먼드 스펜서는 참 대단한 시인으로서 셰익스피어와 더불어서 영국의 르네상스의 정점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자, 이 스펜스도 청교도 정신을 가진 시인 중의 시인입니다. 그의 시의 목자의 달력에서 그 당시 교회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동과 결탁되어서 부패한 국교도의 감독 그 타락성을 그 시에서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시 속에서 잘못된 감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건너편 뚝에 앉아 서 있는 교만한 양치기와 같은 자가 아닌가 라고 당시에 국교의 타락한 성직자들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청교도들, 그렇지만은 이 스펜서는 청교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이 모든 일들은 기쁨과 겸손의 일이었으며 그들은 참으로 양무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바른 꼴을 먹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결코 우두머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고 그들의 복장은 단순하기만 했었다라고 청교도들을 두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스펜서는 특별히 요정의 여왕에서 청교도의 이상이 가장 풍부하게, 가장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교회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 사람은 청교도주의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서 스펜서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이 세상에서도 대단히 참 뛰어난 사람이죠. 영국이 난 국민 시인이고 현재까지 가장 뛰어난 극작가로 손꼽히는 사람이 셰익스피어입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쓰여진 그의 희곡은 작은 레퍼토리 극단에서 공연되었고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토록 이 작품이 공연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작가는 없다고 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장에서 이런 셰익스피어를 다루느냐? 이 셰익스피어도 청교도주의자라고 표방은 안 했지만 그 모든 작품 속에는 청교도주의와 같은 맥락을 이루기 때문에
이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앞에서 말한 스펜스보다도 더 위대한 시인이고 베이컨보다도 더 큰 철학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교도주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성장하는 배경에서 그의 아버지가 청교도였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소년 시절에 입학했던 문법학교 선생이 청교도였고, 셰익스피어는 그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셰익스피어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청교도 교육의 그런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도, 친구들도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집에서는 교회 종탑이 잘 보여져 있었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 리차드 휠더 박사가 그의 목사였고, 셰익스피어는 열렬한 청교도 의사 홀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청교도의 배경과 영향 속에서 청교도 사상에 물들었던 셰익스피어의 희곡들, 현저한 특징 가운데 그 작품 속에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어릴 때 청교도 사람들에게서 교육받았고 청교도주의 사상이 아니었더라면 그의 작품에서 결코 성경적인 인물이나 성경 내용을 인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비겁한 자는 평생에 여러 번 죽지만은 용감한 자는 오직 한 번 죽을 따릅니다. 이런 명언 속에는 그가 얼마나 국교도 성직자의 잘못된 교회 정치에 대해서 담대하게 비판하게 된 그의 용기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존 밀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존 밀턴, 1608년에서 1674년의 사람입니다. 존 밀턴 하게 되면은 유명한 작품 있지 않습니까? 신라곤입니다. 이 신라곤은 특별히 그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을 때 딸에 의해서 받아 적도록 하는 가운데 유명한 작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신라곤, 셰익스피어, 영국의 셰익스피어,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셰익스피어에 견줄만한 영국의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존 밀턴이다. 그리고 존 밀턴의 대표작이 바로 신라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비교해 보면은 셰익스피어는 막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작품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그 작품 창작으로 인해서 연간 200파운드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입을 가졌습니다. 그에 비해 이런 엄청난 신라곤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밀턴은 대스사시 신라곤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수입은 겨우 그 책으로 인해서 한 10파운드 정도밖에 안 되는, 왜 이렇게 엄청난 대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수입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신라곤 존 밀턴은 너무 가난했고 배가 고파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여러 저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습니다. 한창 나이 44세에 실명을 하고 청교도 크롬웰의 외국어 담당 비서관으로 있었던 밀턴은 의회파와 충동하는 그 왕당파회로부터 반역자로 찍혀가지고 52세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죠. 가난에 시달리고 많지 않은 돈이라도 일단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엄청난 대작인 셰익스피어와 버금가는 대작인 신라곤에 대한 대가가 겨우 5파운드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밀턴은, 이런 존 밀턴은 참 그 신라곤 구질구질 속에서 청교도주의의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고 성경적인 그런 신앙 고백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시간 다 작품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 밀턴의 그 작품은 청교도주의의 그 신앙에서 나온 신앙 고백적인 작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밀턴이 평생에
세 차례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떠났을 때 참 그는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충격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는 가운데서 결국 그 무리한 까닭에 두 눈을 실명하게 되는 데까지 갔습니다. 물론 밀턴은 그 이후에도 결혼을 했습니다. 3번까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왕정복고, 한마디로 찰스 1세가 참수를 당하고 나서 찰스 2세가 들었으면 왕정복고가 되어지면서 청교도 신앙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에 크로멜 장군의 비서관으로 있었던 그 존 밀턴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찰스 1세의 그런 그 세 번째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가정사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 그 사랑하는 딸까지도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세 번의 큰 위기, 대단한 큰 참 고통스러운 부분들인데, 세 번의 위기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점자책을 발명한 천재적인 발명가 루이 브라이유. 저는 이 루이 브라이유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3번 크게 울었다고 루이 브라이유는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울음은 그가 어릴 때 예리한 것을 가지고 마당에서 놀다가 엎어져 가지고 그 예리한 것이 두 눈을 찔렀을 때 너무 아파서 울었다. 두 번째 루이 브라이유는 철이 들었을 때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크게 부르짖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루이 브라이유가 울게 된 것은 자신이 맹인들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책을 발명했을 때 나 같은 사람도 맹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해낸 사람이구나. 맹인들도 앞을 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냈다는 그 부드담 속에서 크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번의 위기라고 하는 세 번의 눈물과 세 번의 인생사의 위기 속에서 존 밀턴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그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고, 그 신앙 고백은 청교도의 신앙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의 거장인 워즈워드가 밀턴에 반해버렸죠. 도대체 이 밀턴이 참 어떤 점이 워즈워드에서 의해서 감동이 되어졌던 부분인가? 이 밀턴은 한마디로 청교도 신앙의 소신을 가졌던 사람이고, 청교도 혁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존 밀턴이었기 때문에 낭만주의자 워즈워드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밀턴은 진정한 청교도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워즈워드가 밀턴에 대해서 암흑 속에서 위험으로 둘러싸이며 또한 고독이 그를 둘러싸지만은 그의 영혼은 멀리 떨어져서 그와는 별과 같았더라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워즈워드의 말에서 밀턴은 교회의 암흑기 속에서도 그 어두움에 묻히지 않고 청교도 신앙과 정신에 바로 서 있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었다라고 인물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턴의 시로 눈을 돌리면 그의 시는 청교도 정신에 열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영국 국교의 성직자에 대해 통렬한 비난을 시 속에서 퍼붓고 있습니다. 젊은 녀석들, 내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으랴. 제 뱃속만 채우려는 탐욕스러운 것을 이제 그만하면 됐지. 귀중한 손님들을 밀어제치고 양치기들의 잔치에서 긁어먹는 것보다 더 다른 일에는 여념이 없어 욕심만 채우려고 하네. 굶주린 양떼들은 목을 내밀지만은 그들은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네. 하지만 그 타락한 성직자들은 어시되면서 안개 속으로 사라지면서 양떼를 몰고 가네. 속이 썩을 대로 썩어 폐품만을 터뜨린 이 못된 놈들이라 라고
그의 시 속에서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존 밀턴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청교도주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특별히 그의 작품은 청교도주의의 고등문학을 이제 고등문학의 작품을 만들어냈던 그런 훌륭한 청교도주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